일타 강사와 함께하는 경제일타 해법. 오늘은요, 해이해진 경제관념을 잡아보는 시간입니다. 김경필 머니트레이너분 다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방송과 유튜브에서 머니트레이너로 활동하고 있는 김경필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멘토님, 오늘 저희가 모두 기다렸습니다. 저 역시 그래요? 기다렸는데 네. 이제 여름 휴가도 있고 제가 위험하게도 다음 주에 파리 출장이 있어요. 그래서 정신을 뭐 출장이 뭐가 위험합니까? 저에게는 위험하다고 느껴져요. 위험 지역으로 가는구나. 파리니까. 쇼핑 위험 지역이라든가. 파리니까 네, 살짝 위험이 느껴져서 오늘 좀 정신무장을. 네, 이만큼 이제 뭔가 조금 내가 정신이 해이해질 수도 있고 하니까 마음을 잡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진일보한 거다. 저는 이게 굉장히 훌륭하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아마 지금 저처럼 여름휴가 계획하는 분들 많잖아요. 맞아요. 오히려 근데 또 아끼려고 안 가는 분도 계시다고 그럼요. 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좀 여름휴가 때 현명한 절약 팁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여름 휴가라고 하는 건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여행을 이제 우리가 떠올리게 되잖아요. 휴가 때 뭐 집에서 책 보면서 쉬는 분도 있지만 일단 휴가 그러면 여행 이걸 생각하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여행이라고 하는데 내가 돈을 얼마를 쓰는 것이 과소비가 아니냐. 이 기준을 자꾸 말씀드려도 까먹거든요. 의도적으로 까먹는 건지 모르겠는데 자꾸 까먹는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내 연소득의 5%입니다. 그럼 예를 들면 월급으로 얘기하면 월급의 60%예요. 이게 왜 그러느냐. 365일 중에 우리가 휴가지에 있는 날짜는 며칠 정도 될까요? 열흘? 그래 길어야 열흘이죠. 그렇죠. 일주일? 길어야 열흘. 뭐 짧게 갔다 오신 분은 일주일 아닙니까? 네네. 그러면 이게 365분의 7인데 퍼센테이지로 1%예요. 그럼 1년 중에 딱 1%의 시간에 내 한 달 월급을 태운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12번밖에 안 나오는 월급 중에 12분의 1을 딱 1%의 시간에 태운다? 이거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5%라고 아주 넉넉하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월급 300만 원이다 그러면 한 180만 원 정도를 여행 경비로 쓰는 게 맞다. 그럼 저 같으면 180만 원을 한 번에 쓰는 것보다는 상반기에 어디 좀 놀러 갔다 오고 여름 휴가 때 좀 놀러 갔다 오고 또 하반기에 어디 놀러 갔다 오고 하면은 한 3번 정도 갔다 온다. 그러면 한 번 여행 경비로 한 60만 원 정도. 60만 원 갖고 어딜 가지라고 생각하는데 국내에도 좋은 데 많고요. 설사 또 외국을 간다 그래도 요즘은 홈쇼핑에서 이렇게 굉장히 싼 패키지 상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것들을 아껴서 가면 여행을 계획하기에 따라서 180도 비행기 한 두세 번 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요 수치를 넘지 말아라. 이런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그럼 나는 언제 유럽 여행 가냐. 출장도 없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다. 유럽 출장 나올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는 거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 이 내가 나에게 허락된 예산을 세이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모든 건 계획하에 하면은 아무 문제도 안 일어납니다. 아마 이제 파리 가시면 당연히 이제 에펠타워 앞에 가실 텐데 에펠타워 앞에 가시면 저는 이제 가본 적은 없는데 들리는 얘기로는 그 한국 사람들이 사진 찍느라고 정신이 없다. 그런 얘기 들었거든요. 근데 그분들 중에 과연 파리에 오시기 위해서 계획을 하고 준비하고 오신 분이 있는가 하면 그냥 냅다 카드 긁고 오신 분도 있을 거다. 그러면은 여행 내내 정말 계획을 해서 내가 300만 원 월급이기 때문에 연소득의 5%밖에 안 되는 여행 경비를 몇 년간 좀 잘 세이브했다가 계획해서 오신 분은 너무 기쁘겠지만 그냥 냅다 카드 긁고 가신 분들은 여행을 하다가도 문득 다음 달 카드값 생각이 나면은 여행이 좀 우울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방지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예산 안에서 가는 습관을 만들면 여행이 너무 즐거울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MZ들 사이에서 소비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해요. 뭐 가치관이나 취향이 맞는 거는 큰 돈을 막 쓰는데 나머지 부분은 막 너무 아끼고. 맞아요. 또 제가 어제 기사 보면서 재밌었던 게 보복저축이라고 취직이 점점 어려워지니까 막 얼마로 일주일 버티기 이러면서 너무 이제 절약하는 이런 게 또 유행이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멘토님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최근에 이제 MZ들의 소비, 아무래도 이제 MZ분들이 소비를 좀 견인하는 성격이 있다 보니까 좀 말씀하셨던 것처럼 트렌드가 양극화돼 있어요. 그래서 뭐 버거 시장에 새로운 햄버거가 나오면 예를 들면 굉장히 저가로 승부하든지 아니면 고급화 전략으로 가야 되는데 그냥 애매하게 그냥 버거킹이나 맥도날드에 도전했다가는
뭐 이건 고급도 아니고 뭐 아니면 굉장히 가성비도 아니다. 그러면 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진짜 다이소 전략으로 가든지 아니면 완전 오마카세 전략으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만 되고 중간은 아무것도 안 된다. 이게 아마 지금 MZ들의 소비 트렌드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게 어디서 왔느냐라고 보면은 저는 이제 이런 것도 뭔가 내가 다른 사람에게 과시하고 싶은 거에서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갖고 있는 본성이 관음증, 그 다음에 모방증, 그 다음에 노출증, 이 세 가지가 있거든요. 관음증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그냥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지?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관찰 예능이 굉장히 인기가 있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모방증이면 봤으면 그냥 그걸로 끝내야 되는데 보고 그걸 좀 따라하고 싶은 거죠. 요즘 디토 소비라고 하는데 연예인들이 뭐 가지고 있는 물건들. 그리고 이제 그거를 샀으면 그만인데 이걸 가지고 또 뭘 하냐면 나 이거 갖고 있어 하고 이제 과시를 하고 노출을 한단 말이에요. 그 와중에 우리 MZ들이 한정된 돈을 가지고 좀 비싸고 좋은 럭셔리한 걸 노출은 하고 싶은데 노출을 하고 나니까 나머지 생활비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일단 버티긴 해야 되겠으니까 극단적으로 다른 기본 생활은 절약하는. 그러니까 이게 보복 저축이다 그러면은 저축 열심히 하나 보다. 막 다이소나 굉장히 저렴한 물건, 극단적으로 싼 물건을 찾는다 그러면 되게 좋은 건가 보다라고 하지만 그 이면에 있는 거는 엄청나게 럭셔리한 걸 사기 위한 행동이니까 사실은 좋은 거라고 보기는 어렵죠. 아마 지금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도 나도 약간 최근에 그랬는데 그걸 느꼈다면 지금 멈추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계속 그쪽으로 강화가 되면은 나중에 돌이킬 수가 없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행은 굉장히 멋진 여행을 하고 갔다 와서 맨날 라면 먹고 햇밥만 먹고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 삶이 굉장히 피폐해질 수가 있고 그게 바로 좀 잘못된 경제 개념이고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내가 이거 정말 제대로 도수 치료를 받아야 되겠다. 허리 척추가 휜 상태로 오래 가면은 당장은 문제가 없을 것 같지만 나중에 반드시 뭐 디스크가 온다든지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태로 잘못된 비뚤어진 경제 개념으로 오래 가다 보면은 본인의 미래 경제에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이걸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멘토님이 평소에 얘기해 주시는 소비 MBTI 좀 궁금한데 네. 일단 여쭤보기 전에 멘토님 MBTI는 뭐가 나와요? 소비 MBTI. 그냥 MBTI 여러분 성격 MBTI는 저는 ESTJ가 네, 저도. ESTJ. 근데 저는 사실 그걸 잘 안 봐서 이게 뭐 어떤 의미인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 사람의 퍼스널리티는 잘 안 바뀐다 그러잖아요. 뭐 사람은 그래서 안 바뀐다, 뭐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퍼스널리티 인격은 두 가지로 구성이 돼 있어요. 하나는 캐릭터고 하나는 템퍼러멘트인데 캐릭터는 성격이고 템퍼러멘트는 기질이라고 하거든요. 심리학에서 봤을 때 우리가 이 성격은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 캐릭터는 바뀌어요. 근데 기질은 잘 안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했을 때 뭐 타고났네 이런 건 대부분 기질이고 성격이라는 건 살면서 사람이 캐릭터가 바뀌거든요. 근데 우리가 소비 습관은 기질이 아니라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분명히 바꿀 수 있다라는 거를 염두에 두셔야 돼요. 나는 원래 이게 태생이 이래. 아니에요. 돈을 아끼고 이런 거는 뭐 타고난 거 아니냐? 아닙니다. 이거는 반복된 훈련을 통해서 바뀌는 성격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소비 MBTI는 이제 제가 만든 건데 이것도 똑같이 뭐 ESTJ처럼 이렇게 네 가지 이니셜로 보여주는 건데 맨 앞에 나오는 게 이제 G거나 E거나거든요. 근데 E는 굉장히 이코노미컬이니까 굉장히 경제적으로 아끼고 막 통제하고 좀 짠돌이 같고 이런 스타일이고 G는 이제 제네로스라고 그래서 이제 좀 자유방임, 넉넉하게 막 돈 잘 내시는 분들 있죠, 막 이런 분들. 그다음에 돈에 연연해하지 않는 분. 이런 분이 이제 G가 나오는데 저는 이제 E가 나왔다는 얘기는 항상 돈을 들여다보고 관리하고 어떻게 좀 아낄까 뭐 이런 걸 생각하는 스타일이니까 E가 나오는 거죠. 아마 직장인들의 거의 대부분이 E가 나올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2030 직장인인데 G가 나왔다? 야, 이거는 정말 왜냐면 G는 연예인들한테 주로 나오거든요. 제가 지금 하이엔드 소금쟁이라는 KBS 예능을 하고 있는데 웬만하면 연예인들은 다 G가 나와요. 왜냐면 이제 소득이 높으니까 그걸 막 맨날 얼마 들어오나 얼마 나가 이런 걸 세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제 소득이 높아지면은 그냥 자연히 G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뭐 E가 좋다, G가 좋다가 아닌데 2030 직장인일 땐 좀 E가 나오는 게 맞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이니셜은 이제 R이 나오든지 I가 나오든지 하거든요. R은 레귤러의 약자니까 돈을 굉장히 일관되게 쓰는 거예요.
근데 I는 irregular. 그러니까 굉장히 돈 쓰는 게 불규칙한 거죠. 자, 그럼 여러분들 이제 하나씩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E가 나와야 된다 그랬다. 그러면 직장인은 R이 나와야 됩니까? I가 나와야 됩니까? R이 나오는 게 좋은 거죠. 왜냐면 일관되게 써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니셜은 이제 F가 나오든지 S가 나오든지 하는데 주로 먹는 거에 돈을 많이 쓰면은 F가 나오고요. food. 그 다음에 이제 주로 쇼핑에 돈을 많이 쓴다. 그러면 S가 나오는데 이거는 내가 먹는 거에 100만 원 쓰고 쇼핑에 50만 원 써도 S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절대액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원래 우리는 우리 소득 중에 먹는 거에 많이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원래 먹는 건 많은데 예를 들면 뭐 내가 먹는 거에 한 100만 원 썼는데 쇼핑 한 30만 원 쓴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F가 나오는데 먹는 거에 한 100만 원 쓰는데 쇼핑 한 50만 원 나온다. 그러면 S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직장인 중에 2030 같은 경우는 당연히 F가 나오는 게 맞죠. 그러니까 주로 연예인들은 S가 나와요. 먹는 거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돈을 많이 번다고 뭐 10끼를 먹을 수는 없잖아. 아무리 비싼 걸 먹어도.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뭐 연예인이다, 소득이 높다 이런 사람들을 이 소비 MBTI를 해보면 주로 G가 나오고 세 번째는 S가 나온다. 근데 마지막은 여가 생활이 우리 소비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가 생활을 주로 토요일, 일요일 뭐 하세요? 그러면 아우 그냥 피곤해서 집에서 그냥 누워서 잔다, 뭐 영화 본다, OTT 본다, 뭐 동네 그냥 산책이나 가볍게 한다, 뭐 이러면은 이제 Q가 나오는데 이거는 quiet, 조용하게 보내는 거고. D는 이제 다이나믹이라서 이제 막 나가서 막 산악 자전거 타고 막 산에 가고 사람 만나고 막 스킨스쿠버 하러 가고 막 그 노는 날 그냥 가만히 있질 못하는 스타일. 이런 스타일이 D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는 뭐 직장인이면 SQ가 나와야 된다, D가 나와야 된다. 이거는 그런 건 없는데 그건 개인 성향의 차이인데 아무래도 D가 조금 돈을 많이 쓰길 가능성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ERFQ니까 좀 돈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하려고 좀 절약하려는 스타일이면서 돈은 항상 일관되게 쓰고 쇼핑보다는 먹는 거에 돈을 쓰면서 조용한 여가 생활을 보내는 스타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기자님은 이걸 뭐 물론 정식으로 좀 설문을 조사를 해봐야 되지만 제가 지금 얘기한 걸로 보면 어떤 게 나옵니까? 아니 들어오기 전에 사실 저도 해왔어요. 아, 그래요? 근데 저는 ERSQ가 나왔더라고요. ERSQ. 네, 아무래도 쇼핑 쪽에 돈을 쓰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봤을 때 우리 기자님이 ERSQ가 나온 거는 ERSQ도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ERSQ가 나온 이유는 쇼핑을 많이 하나 보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먹는 거에 돈을 덜 써서 그래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먹는 거에 많이 지출을 안 하신다. 뭐가 좋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그 사람이 그냥 캐릭터예요. 근데 이 캐릭터는 바뀔 수 있다. 그리고 2030 직장인이라면 되도록이면 ERFQ가 나오는 게 좋겠다. ERFD가 나오든지 그게 이제 좋겠고 부자 될 확률이 가장 높은 소비 MBTI는 GRFQ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GRFQ라는 얘기는 소득은 굉장히 많아져서 이제는 옛날만큼 막 맨날 막 돈 나가는 거 막 이렇게까지는 안 보고 그래 내가 밥 살게 이렇게 좀 인간관계도 이렇게 좀 네트워킹도 좀 잘하고 뭐 이러는데 항상 그러면서도 일관되게 쓰고 과한 쇼핑을 안 하면서 좀 조용한 여가 생활을 보내는 스타일. 이런 사람들이 좀 부자에 근접할 확률이 높다. 뭐 다른 그럼 MBTI는 부자가 안 된다는 뜻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GRFQ가 되기 위해서는 그러면 돈을 이제 연연해 하지 말고 그냥 탁탁 밥을 사자.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소득이 좀 많이 높아져서 이제 그런 것까지 구애 안 받을 정도가 되면은 좀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죠.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네. 각자 소득이 이제 제각각일 텐데 네. 소득별 구간에 맞는 저축 레벨을 또 정해주셨잖아요. 네, 네. 그렇게 조금 정하신 이유를 설명해 주신다면. 왜냐하면은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다양한 계층이고 이 영상을 언제 볼지 뭐 어떤 상황에서 볼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너무 일반화된 얘기만 하면은 맞아 너무 공감돼 이런 분도 있지만 좀 너무 나랑은 동떨어진 얘기다 이렇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딱정벌레 컨셉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딱정벌레가 뭐냐? 딱 정해드리는 벌이에 맞는 저축 레벨 요거의 줄임말인데 제가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30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의 소득을 버는 분이다. 그러면 최소한 모을 돈으로 155만 원은 모아야 된다. 그 얘기는 165만 원 정도는 써도 된다. 뭐 이런 이야기일 수 있는데 거꾸로 얘기하면 사실은 이제 이게 부모님하고 같이 안 사는 분을 기준으로 제가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부모님하고 살아서 부모님한테 생활비 안 드리는 대로 다 먹여주고 재워주신다.
그런데 300만 원 번다. 근데 사회초년생이다. 그러면 솔직히 165만 원 다 쓰는 건 좀 저는 좀 많다고 봅니다. 요거보단 조금 줄이셔야 되는데 하여튼 뭐 독립 기준으로 봤을 때 165만 원을 막 넘으면 그냥 막 큰일 나느냐 하면 그런 건 아닌데 우리가 이제 지하철 탈 때 보면은 지하철 노란선 1m 뒤로 물러나라 그러잖아요. 그냥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노란선 뒤로 물러나. 그럼 노란선 받고 있으면 나 죽냐? 그런 거는 아닌데 약간 그런 개념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황마다 다 다를 수는 있다. 가장 많은 분들이 300, 400에 걸쳐 있기 때문에 진짜 이거보다도 더 소득이 적은 사회초년생도 있죠. 뭐 250 미만도 있고 250 미만이다 그러면은 쓸 돈은 132만 원 넘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이야기고 그리고 250에서 300이다 그러면 148만 원 이상 좀 안 넘도록 해보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제가 이제 그 이 쓸 돈과 모을 돈을 보여드리면서 옆에다 굴릴 돈도 표시를 했거든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많은 분들이 뭘 굴릴 돈은 또 뭐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소득이 많아질수록 당연히 모아야 될 돈이 커지고 있고 그에 따라서 쓸 돈도 커지는데 굴릴 돈도 같이 커지거든요. 자, 이게 굴릴 돈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모을 돈이라는 거는 여러분이 내가 아직 3천만 원, 5천만 원, 1억 정도의 어떤 시드머니가 없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모아야 돼요. 뭐 요즘 ETF가 괜찮다. 미국 주식이 뭐 펄펄 날아다니고 굉장히 불장인데 일단 그런 얘기 듣지 마시고 일단 모을 돈이라는 거의 개념이 뭐냐면 어떠한 경우라도 하늘이 두 쪽 나도 그 금액은 100% 원금으로 지켜지는 걸로 모으셔야 되는 거고 굴릴 돈이라는 거는 뭐야? 말 그대로 내가 주식에 같은 위험 자산에 넣었다가 좀 손실이 나도 에이씨 뭐 할 수 없어 라고 할 수 있는 돈이 굴릴 돈이에요. 그러면 처음에는 굴릴 돈의 비중은 굉장히 적은 거죠. 직장 생활 연차가 쌓이고 그 다음에 돈이 어느 정도 모이면 그때는 이제 자연스럽게 굴릴 돈의 비중이 커질 수 있는데 지금 이제 막 월급 250 받고 있는데 뭐 코인을 한다 주식을 한다 뭐 그 개인의 성향일 수는 있는데 저는 무조건 하지 말라 그러거든요. 왜 이렇게 주식하지 말라 그러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어차피 하지 말라 그러다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랬을 때 아예 너는 그렇게 떠들어도 나는 알아서 할 거다 라고 하는 분은 하셔도 되죠. 그거는 다 본인 계획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혹시 영상 보고 나 주식 해야 돼 말아야 돼 고민인데 김경필 멘토님 얘기하는 걸 듣고 결정해야지 라고 본 분이 그러면 내가 얘기한 걸 보고 투자를 결정하겠다면 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 개념은 간단해요. 경제 개념은 딱 세 가지를 구분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딱 소득이 들어왔어. 와, 내 돈이다. 이게 아니라 그랬죠, 제가. 월급이 딱 들어오면 이게 다 내 돈이 아니고 자, 이 중에 뭐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5%가 됐든 10%가 됐든 이건 국가 돈입니다. 내가 내야 될 돈이에요. 자, 그거 빼고 나서 남는 돈 다 내 거냐? 아니죠. 모을 돈이 있고 쓸 돈이 있고 굴릴 돈이 있는데 제가 지금 가이드를 드린 것처럼 이런 비율을 딱 나눠서 생각할 수 있는 사람. 그럼 자동으로 경제 개념이 있는 사람이죠. 이거 말고 무슨 경제 개념이 필요하겠습니까? 모을 돈, 쓸 돈, 굴릴 돈을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지금 현재 내가 써야 될 돈과 5년 후에나 10년 후에나 20년 후에 내가 써야 될 돈을 딱 구분할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드리는 이 표를 여러분들 그냥 허투루 보시면 안 되고 이걸 딱 책상 앞에 붙여놓고 요거대로 관리를 하신다. 여러분은 절대 실패하지 않을 거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가 이제 늦춰지면서 예적금 한 3%, 4%대에 이제 돈이 좀 올리고 있다고 네네. 해요. 뭐 지금이라도 좀 가입을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뭐 금리를 보장하는 다른 투자 방법 좀 권유해 주실 게 있는지. 그러면 영상을 보시면서 우리 기자님이 질문한 내용에 맞아 내가 저런 마음이었어. 요즘 뭐 금리 인하가 기대만큼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높고 시기도 좀 뭐 늦춰질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때문에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이제 은행들이 이제 대출 금리를 조금 더 옥죄는 의미에서 주담대 이자를 좀 올리고 있고 그러면서 예금 적금 이자율도 당초에 내릴 계획에서 조금 뭐 그대로 유지한다든지 아니면 또 공격적으로 올리는 은행도 있거든요. 요런 때 그러면 좀 그런 고금리가 있을 때 막 더 가입해야 되냐 막 이런 얘기를 하신다는 것 자체가 되게 훌륭하다라고 칭찬받을 줄 알았죠. 그럼 여태까지 안 하고 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태까지 안 하고 있다가 최근에 그냥 뭐 주가가 너무 올라서 이제 좀 뭔가 새로운 종목에 들어가는 게 상당히 부담스럽고 하니까 뭐 적금 한번 들어볼까.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고
한 뭐 3% 줄다 그럴 때는 저축 안 하던 분이 갑자기 3.5 막 4% 준다 그러면 저축해 볼까? 사실은 그게 문제라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축이라는 거는 3% 적금 이자율이든 4% 적금 이자율이든 나중에 만기 원리금을 타보면 원금이 95% 이상이에요. 이자는 물론 차이는 나는데 그닥 그렇게 차이가 안 나. 그러니까 그런 거에 민감하다는 것 자체가 벌써 모을 돈, 굴릴 돈, 쓸 돈을 일단 구분하고 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먼저 이건 무조건 모아야 돼. 뭐 금리가 뭐 5%가 되든 뭐 2%가 되든 이건 모아야 될 돈이구나. 이거는 내가 뭐 20만 원 정도만 굴릴 돈으로 하라 했으니까 이거는 뭐 어떤 위험 자산에 투자할까. 이게 먼저 돼야 된다. 그래서 금리의 어떤 전망이나 변화에 따라서 내가 막 그러면 뭐 적금 이자율 떨어지면 다음번에 갱신 안 하고 그냥 돈 빼서 그냥 다 쓰자 이럴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자율보다는 총량적으로 내가 몇 %를 저축하느냐가 굉장히 더 중요하다라는 점을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가장 저는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알아서 주식 투자는 잘하고 계세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게 된 처음에 계기가 뭔지를 떠올려 보시면 그 투자가 성공할 건지 실패할 건지는 거의 나와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좀 요즘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왜 좋나 봤더니 막 3, 4개월 전에 막 주가가 너무 올라가지고 야, 난 늦었어. 너무 이제는 뭐 이렇게 오를 대로 올라가 이렇게 올랐는데 더 오르겠어. 그랬는데 주변에서 막 엔비디아 무용담 들려주고 또 뭐 알테오젠 무용담 들려주고 그러면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늦은 때지만 진짜 이거는 더 가지 않겠냐라는 마음에 주변에다가 물어봐가지고 용기를 내서 들어갔는데 이게 또 조금 더 오른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때라도 결심한 걸 너무 잘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투자가 성공을 하려면 말 그대로 투자여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하고 있는 게 투자냐? 투자라는 건 이런 거잖아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사과나무를 심는 마음으로 사과나무를 딱 심어 10년 동안 사과가 안 열려. 근데 난 그걸 알면서 심은 거지. 그죠? 10년 전에 뭐 배터리, 소재, 전기차 아무도 거들도 안 볼 때, 야, 10년 후에는 그래도 뭐 10대 돌아다니는 차 중에 한 두세 대는 그래도 전기차가 되지 않겠냐? 하고 뭐 소재, 배터리, 전기차를 정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한 돈으로 사놨다. 그리고 10년 동안 완전 손가락 빤 거죠. 그러다가 최근에 이런 상황을 만났다. 그러면 그런 건 투자인데, 지금 여러분들이 한 게 혹시 엔비디아 엄청나게 오르고 난 다음에 옆에서 하도 떠드는 얘기에 불안과 공포와 염려 때문에 지금이라도 들어가는 게 어떨까라고 해서 들어간 거라면 그거는 투자는 아닌 거죠. 그냥 마음속에서 일어난 욕심인 거죠. 그리고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날로 먹으려는 거죠. 그냥 한마디로 그냥 날로 먹으려는 거잖아요. 그게 한마디로 얘기해서 투자라는 말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얼마나 아름다운 말입니까? 투자라는 말을 내 입에 꺼내는 순간 나는 굉장히 스마트해지는 사람이고,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굉장히 좀 앞서가는 것 같은 느낌을 가는. 근데 안타깝게 여러분들이 하는 게 투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뭐 하고 있냐? 날로 먹으려고 하는 거지. 너 지금 엔비디아로 한 달 만에 1,000만 원 먹었다. 야, 나는 지금 들어가면 1,000만 원은 못 먹어. 한 2, 300은 못 먹겠니? 이러고 들어간 게 날로 먹으려고 그러는 거지. 뭐 딴 게 날로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내가 땀 흘려서 노력하지 않고 기다리지 않고 뭔가 내 노력이 들어가지 않고 번 돈은 여러분이 설사 벌었다 그래도 그거 내 돈이 안 돼요. 10년 전에 여러분들은 전기차를 생각 못 했잖아. 그때도 전기차 얘기는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있었는데 전기차 생각 안 했잖아. 그럼 이제 와갖고 오를 대로 오르고 오르는 거기서 이제 조금 더 먹어보겠다. 그렇게 이제 좀 날로 먹으려고 하지 말고 2024년이잖아. 2034년을 생각하면 되는 거지. 어떤 주식이든 역사적으로 보면 그냥 진입 초기에 퍼가 막 날아가고 주가가 가는 거지. 그 다음에는 계속 퍼가 낮아진단 말. 그 일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은 뭘 생각해야 되냐? 진짜 투자를 하고 싶다 그러면 2034년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2034년에 뭐가 어떻게 될까? 그걸 생각하고 지금 완전 손가락 빨더라도 그런 사과나무를 심어야 된다. 그러니까 최근에 시드머니가 5,001억도 없다. 그럼 그런 거 생각할 시간이 어딨어? 내가 이륙하지도 않았잖아요. 지금 비행을 하려면은 일단 고도 1만 미터로 올라가야 된다 그랬는데, 아니 내가 내 돈으로 1억도 안 모았는데 무슨 뭐,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순서를 뭐 투자를 영원히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순서의 우선순위라는 게 있다.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소득별 모을 돈과 굴릴 돈의 가이드라인을 잘 보셔서 금리에 너무 영향을 받지 말고 저축을 하셔라.
나 금리가 5%만 되면은 저축 딱 하려고 그랬는데 4%라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안 한다. 2만 원만 더 넣으시면 똑같아요. 85만 원 할 거 87만 원 하면 똑같아지는 거예요. 근데 뭐 그게 뭔 차이가 있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저축은 너무 금리 영향을 안 받으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멘토님은 올해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부자다 하려면 한 소득이 어느 정도 돼야 이 부자로 뭐 이런 거 많이 통계들 저도 뭐 유튜브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 그 통계를 보니까 대한민국 가구당 평균이 자산은 5억 2천 정도 되고 부채는 9,186만 원이니까 한 1억 조금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순자산이 4억 3천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야 그래도 우리나라에 뭐 부자는 일단 모르겠고 우리나라에서 그냥 중간 가려면 4억 3천 원 순자산이 있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참 애매한 게 여러분 아시겠지만 최근에 대한민국은 평균이 의미 없는 시대가 됐잖아요. 트렌드도 극단적이고 소득도 자산도 다 극단적이야. 그러니까 이 평균을 보고 우리가 그럼 믿어야 되느냐? 아니죠. 이거는 상위에 있는 엄청난 분들의 자산이 밑에 내려와갖고 평균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지. 순자산 4억 3천. 야 이거가 평균이라고 보기가 어렵다. 자 그러면 근로자들만 랭킹을 매겨보면은 2022년도 국세청 조세 자료에 의하면 상위 20%에 딱 걸려 있는 분이 5,931만 원이 돼요. 평균 담세율 근로소득세 떼고 나면 아마 한 400만 원대 초반 정도 받으면 근로자들 중에는 상위 20%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통계를 가지고 어디까지를 뭐 부자라고 할 거냐 뭐 이런 거는 뭐 자산을 부자라고 해야 되는지 소득을 부자라고 해야 되는지를 참 애매한데 과거에는 무조건 자산으로 부자를 따지는 경향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금리가 높기 때문에 자본 소득률이 높았어. 은행에만 돈을 넣어놔도 막 7%, 10% 주니까 막 한 20억 갖고 있다, 30억 갖고 있다, 100억 갖고 있다. 야 그럼 저 사람이 놀고 먹어도 굉장히 돈이 많이 나오는가. 아 저 사람 부자다. 그러니까 무조건 부자는 몇 억 이상 있어야 돼. 이런 기준이었는데 최근의 트렌드는 좀 바뀌었습니다. 뭐 자산은 좀 있는데 자본 수익률이 옛날만 못해. 일단 금리가 많이 낮고 옛날보다는 뭐 최근엔 조금 높아졌지만 그 다음에 상가나 이런 건물의 임대료가 굉장히 변동성이 커졌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무슨 몇십억 있다, 몇백억 있다 그래도 물론 뭐 아주 일반적인 사람보단 부자인데 과연 현금 흐름이 원활할까는 좀 의문이 생긴 거야. 그러니까 최근에는 자산보다는 소득을 조금 더 많이 쳐주는 분위기입니다. 여러분 이걸 보시면 아실 텐데 배우자감을 고를 때도 요즘 경제적인 걸 안 볼 수는 없잖아요. 신랑감을 딱 부모님한테 소개시켜드리면 부모님이 물어보는 게 딱 두 가지예요. 어떤 집안이냐? 어떤 집안이냐를 왜 물어볼 것 같습니까? 뭐 좀 물려받을 거 있나? 이게 궁금한 거죠. 그러니까 자산 가치가 궁금한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뭘 물어보냐면 뭐 하는 친구야? 네, 직업을 물어요. 그건 당연히 소득 가치가 얼마를 앞으로 벌어오게 될지가 궁금한 거잖아요. 과거 한 30년 전에는 아유 직업은 좀 비리비리한데 또 부모님이 건물이 한 3개 있고 오 그래? 야 그러면 뭐 앞으로 건물 관리하면 되겠네. 그리고 굉장히 좋은 점수를 받았어요. 그 신랑감이. 요즘은 반대로 아유 부모님은 그렇게 뭐 크게 물려주실 건 없는데 아 건실하게 좋은 직장을 딱 들어가서 직장 생활 잘하고 있다. 그러면 점수를 높게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제 앞으로 우리 시청하시는 경제와 놀자 시청자분들은 자산이나 소득의 금액만으로 부자를 결정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걸로 부자를 한번 따져보면 어떨까. 이게 새로운 제가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개념인데 소득의 형태입니다. 소득의 형태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경제계층을 3계층으로 나눠요. 보통 부유층, 중산층, 서민층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나라 사람들 다 물어보면 다 서민이라고 그래 본인이. 서민이 뭐 대부분이긴 하죠. 뭐 60, 70% 이상은 다 서민인데 근데 딱 내가 봤을 땐 서민 아닌 사람도 자꾸 서민이라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구분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부유층은요. 우리가 영어로 upper class라고 하잖아요. 좀 위에 있는 분들인데 오로지 자본소득으로만 생활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뭐냐면 일 안 해. 일 안 하고 근로소득 안 하는데 건물에서 나오는 거 뭐 예금 이자에서 나오는 거 주식 배당에서 나오는 이런 걸로 그냥 막 생활을 해도 막 충분한 거야. 오로지 자본소득에 의해서 생활한다. 그러면 그분은 부유층이 맞습니다. 중산층은 뭐냐? 미들 클래스라고 하는데 중간에 있는 분들이죠. 이거는 내가 근로소득이 있는데 근로소득을 1년 정도 중단을 해도 안식년 좀 가져보자. 아, 나 좀 번아웃이 왔으니까 나 이제 1년 쉴게. 이래도 1년 정도는 내가 스스로 혼자 생활할 수 있는 생활비를 자본소득에서 받을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뭐 자본소득만으로 앞으로 평생 먹고 살 수는 없는데 내가 막말로 1년 동안 내가 무급휴직으로 한 1년 쉬더라도 아, 나 최소한 그냥 있는 돈 안 까먹고 자본소득 발생하는 걸로 나 살 수 있어. 그 정도면 전 중산층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한 서민층이 워킹 클래스예요. 워킹하고 있으면 다 서민입니다. 지금 여기 우리 5명 다 워킹하고 있잖아. 지금 워킹 중이잖아.
우리 다 서민인 거예요. 그러니까 워킹을 한다는 것 자체가 나 워킹을 하고 있지. 그러면 그냥 서민. 왜냐하면 내가 워킹을 안 하면 생활이 안 된다. 그러면 서민인 거예요. 간단하죠? 자, 이 기준으로 보면은 여러분들 딱 목표가 생기지 않습니까? 아, 그렇구나. 일단 부유층 가기 전에 내가 일단 중산층은 가야 되겠다. 그럼 만약에 1인 가구인 분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1인 가구 최저 생계비라는 게 있어요. 그게 얼마냐면 133만 원입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133만 원이 250만 원 정도 소득 버는 사람이 한 달에 써라라고 말씀드렸던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133만 원이면 막 어마어마하게 막 풍요롭게는 아니지만 기본적인 문화생활 하면서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133만 원 1년이면 1,604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1,604만 원이란 돈이 여러분 1년 정도 회사에다가 안식년 갖겠다 하고 1,604만 원이 내가 어디 무슨 예금을 해놨다든지 오피스텔이 있다든지 아니면 뭐 주식에서 배당을 받는다든지 이런 걸로 1,604만 원 나옵니까? 나오면 중산층인 거예요. 그러면 1,604만 원이 이렇게 나오려면 지금 자본소득률 4%로 계산하면 한 4억은 들고 있어야 돼. 전세 보증금 빼고. 의외로 중산층 되기가 쉽지 않구나. 그러니까 중산층을 첫 번째로 목표로 하셔야 된다. 제가 왜 이 기준을 만들었느냐면 부자라는 개념도 절대 기준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부자 절대 기준 무슨 뭐 이재용 회장만큼 있어야 부자다 그러면 나는 그냥 애초에 글렀구나. 그게 아니에요. 사람마다 그 소득이나 여러 가지 환경에 맞는 부자 조건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오늘 다 공유했잖아요. 우리 시청자분들. 내가 1년 동안 먹고 놀아도 최저 생계비 정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자본소득이 있으면 중산층 되는 거예요. BMI에 대해서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 좀.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오늘의 BMI는 그 체질량 지수가 아니라 버퍼 매스 인덱스라는 겁니다. 이제 버퍼라는 게 여러분 아시겠지만 버퍼라는 게 약간 완충 작용을 하는 완충제를 우리가 버퍼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쿠션. 어떤 충격이 주어졌을 때 얼마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느냐라는 게 이제 버퍼인데 버퍼 매스 인덱스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실직을 하고 여러분들의 생활비로 여러분 자산을 썼을 때 얼마나 버틸 수 있느냐. 요게 이제 경제력 지수 BMI거든요. 이걸 제가 왜 생각을 했느냐면 저희 어머니가 이제 굉장히 고령이신데 얼마 전에 1억 모으기를 달성을 하신 거예요. 수입이라는 거는 뭐 국가에서 주는 기초연금과 저하고 누나가 드리는 약간의 용돈 밖은 없는데 워낙 알뜰하시니까 한 달에 뭐 5, 60밖에 안 쓰시는 어머니한테 1억은 이게 다른 사람의 1억하고 다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지수는 어떻게 계산을 하는 거냐면 여러분들의 월 평균 소비 금액을 일단 분모값에 두는 겁니다. 월 평균 소비 금액은 이번 달에 쓰는 돈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계절적으로 쓰는 여행 경비니 이벤트 이런 거 다 더해가지고 12분의 1로 나누신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번 달에 나 100만 원 썼다고 나 100이구나 아니죠. 여러분 여행 가는 거 뭐 자동차 뭐 들어가는 거 다 넣어서 평균 내면 이제 나오는 거죠. 숫자가.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분모값에 월 평균 소비 금액을 집어넣으시고 분자값에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순자산을 넣는 거예요. 순자산. 그러면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본인이 갖고 있는 돈 가지고 앞으로 그냥 계속 곶감 빼먹듯이 빼먹어도 200개월을 버틸 수 있다. 지수가 12에서 60 사이가 나오면 서민층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평상시에 한 달에 쓰는 평균 소비로 60개월을 내 순자산 가지고 60개월을 버틸 수 있다. 5년 버티는 거죠. 거기까지가 서민층인 거예요. 근데 60개월 이상 120개월까지 버틸 수 있다. 그럼 중산층이죠. 그리고 120개월에서 240개월까지 버틸 수 있다. 저희 어머니죠. 네, 부유층입니다. 우리 어머니는 부유층이야. 한 달에 5, 60밖에 안 쓰는데 1억이 있어. 그것도 들고 있는 돈으로 1억. 그러면 이거는 어마어마한 부자다. 요 기준으로 내가 지금 서민인지 중산층인지 부유층인지를 한번 따져보시면은 나는 친구들은 1억도 없는데 난 3억이나 있는데 내가 서민이야. 한 달에 막 생활비를 550만 원씩 쓴다. 뭐 600만 원씩 쓴다. 그러면 뭐 그거는 돈을 많이 갖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돈을 많이 쓰게 되면 서민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다면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나이 기준으로 한 1억 모으는데 최소한 몇 년 정도? 모을 돈, 쓸 돈, 굴릴 돈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는데 또 중요한 게 랩 타임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트랙을 돌 때 왜 육상 선수들이 한 바퀴 도는데 얼마 걸리냐 뭐 이 랩 타임 개념이 되게 필요해요. 사회초년생이 처음에 첫 번째로 목표를 잡아야 될 것이 1억 만들기다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얼마 때까지 모으는 게 가장 적절하냐라고 봤을 때는 7년입니다. 당연히 소득이 높은 뭐 대기업을 다닌다든지 굉장히 좀 연봉이 높은 분들이야
당연히 7년보다 빨리 모아야 되겠지만 워낙 또 이제 사회초년생으로서 월급이 적은 분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 기준에 맞춘다라고 하면은 최소한 7년 안에는 1억을 모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게 꼭 7년에 모아라가 아니라 아무리 늦더라도 7년 안에 모아라 라고 하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 그 이유를 굳이 얘기하자면 직장인들이 회사 들어가서 가장 슬럼프를 겪는 게 3년, 5년, 8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7년, 8년 때가 이제 또 한 번 고비가 오는 거거든. 힘들다, 아 막 그만둘까, 뭐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돈 번 지가 7년이 지났다는 얘기는 이제 그때 뭔가 하나의 나한테 어떤 이정표가 될 만한 목표 달성으로 동기부여가 돼야만 된다. 그리고 뭐 이 월급이 아무리 적더라도 7년 정도 됐을 때 그 정도의 경제적인 사건이 있어야만 조금 더 힘을 내서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이제 7년을 말씀드리는 거죠. 1억을 빨리 만드는 방법으로 예적금 외에 월배당 ETF를 추천해 주셨어요. 그러면 아까 표에서 보여주신 모을돈과 굴릴돈 중에 월배당 ETF는 굴릴돈으로 그렇죠. 가는 거죠? 굴릴 돈으로 하되 본인의 성향이 굉장히 위험 회피형이 아니고 나는 그래도 좀 투자의 경험도 좀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의 손실은 그래도 조금 감수할 용의가 있다. 뭐 완전히 무슨 적극 투자형, 공격 투자형, 뭐 진짜 리스크 러버가 아닌 다음에는 뭐 그렇게까지는 많이 안 해도 되겠지만 내가 위험 중립형 정도 된다라고 하면 제가 보여드렸던 것보다 뭐 조금 더 하셔도 되겠죠. 왜냐면 어차피 ETF라는 게 물론 위험 자산이긴 하지만 다른 개별 종목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위험 분산을 한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 정도로 하시는 게 좋겠고, 최근에 이제 월배당 ETF가 인기가 있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주식시장이 이제 미국장을 기준으로 했을 때 사실은 조금 최근에 급격한 상승의 피로감이 좀 있는 건 사실이죠. 그리고 사상 최고치로 올랐다는 것 자체가 거꾸로 얘기하면 사상 최고로 위험해졌다는 얘기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는 뭔가 좀 분산 투자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시장의 분위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특히 우리 직장인들처럼 아주 단타로 치고 빠지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월 배당을 주는 ETF 같은 경우는 뭐 세금 이연 효과도 좀 있고, 이거 특히 ISA 계좌 같은 데서 운영을 하시면은 아마 경제와 놀자에서도 뭐 여러 번 다룬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효과도 있고 또 새롭게 재투자되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마디로 좀 혼합해서 모을 돈 안에 너무 많은 위험 자산이 들어가면 모을 돈이 아니라 굴릴 돈이 돼버리지만 투자도 저축도 약간 그런 것도 시대에 맞춰서 할 필요가 있다. 다만 여러분들의 위험 성향이나 투자의 어떤 성향은 좀 보시긴 해야 되겠지만 웬만하면 위험 중립형 이하라고 한다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8대2나 7대3 정도로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러면 솔직히 이걸 한다 그래서 뭐 1억 만들기에 그 시간을 엄청 단축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또 손실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문제는 앞당긴다라는 의미보다는 이제 1억 만들기를 하는 기간 동안에 우리가 등산을 한다고 봤을 때 등산을 빠른 길로 가면 너무 땡큐인데 산행하는 동안 좀 산행 자체를 조금 즐겁게, 좀 재미있게, 좀 다채롭게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산에 가면 꼭 정상 가는 게 목표는 아니지 않습니까? 중간에 뭐 경치 좋은 곳에서 좀 쉴 수도 있고 물도 마실 수 있는 거니까 1억 만들기라고 하는 정상을 도달하기 전에 이렇게 조금 약간의 재미 요소를 넣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올해 초에 저희 채널에 출연을 해주셨을 때 이제 부동산 관련 질문을 드렸고 내 집 마련 시기에 대해서 상반기에는 조금 관망을 하고 2차 조정이 온 다음에 조금 집값이 떨어지고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다 네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네네. 하반기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네네. 지금은 조금 어떤 생각이신지. 실제 제가 예상했던 것처럼 상반기에도 지방 같은 경우는 2차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약간 떨어지는 곳은 떨어지는 분위기고, 근데 다만 이제 최근에 나왔던 6월 셋째 주 기준으로 지금 13주 연속 서울 같은 경우는 집값이 상승을 했죠. 그리고 물론 이제 뭐 가격 지수라는 것 자체가 평균의 개념이다 보니까 뭐 0.15% 뭐 0.1% 뭐 이러니까 뭐 이게 도대체 오르는 거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서울 같은 경우는 2022, 23년도에 굉장히 조정을 받았던 것보다는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되는 건 맞아요. 과연 이게 거래량이 막 뒷받침되는 거냐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제가 한두 달 전에 말씀드렸는데 지금 한 5천 건 정도까지 회복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연초에 뭐 1,000, 2,000 이 정도 서울에 거래량이던 게 지금 이제 5천 건에 육박을 한다는 거는 거래량도 상당히 살아난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역시 주식시장처럼 부동산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의 영향이 없다고 볼 수는 없죠. 근데 이제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금리가 어느 정도로 어떻게 인하될지가 오히려 오픈이 되면 사실은 생각보다 그렇게 금리 인하 효과가 없네 이러면서 사실은 저는 거래량이 세게 붙으면서 이게 뭐 대세 상승으로 갈 거라고 보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제 다만 서울 같은 경우는 하락은 완전히 멈춘 거라고 봐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최근에 22, 23년도에 집값 많이 떨어졌다라는 거는 사실은 서울보다는 지방, 기타 서울, 비서울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20년, 21년도에 서울은 안 올랐거든요. 다른 경기도나 지방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덜 올랐기 때문에 사실 덜 떨어졌던 거고 그래서 먼저 멈춘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대세 상승까지의 상승은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없겠지만 뭐 하락은 하반기가 되면은 거의 완전히 멈추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금융의 힘을 빌리면 뭐 60%, 70% 대출 그건 안 됩니다. 아직까지도 금리는 여전히 높기 때문에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주택구입부담지수 100이라는 거는 내 월소득의 25% 정도의 원리금 부담 수준. 그러니까 월소득이 400만 원인 분이 집을 산다 그러면 원금과 이자를 다 더해가지고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나가는 수준. 그런 정도 수준으로 이내로 집을 산다면 뭐 그거는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서울은 이런 조건에 살 수 있는 집이 거의 아마 아파트라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사실은 실수요자라고 하더라도 돈을 좀 시드머니를 키워서 25%에서 30% 이내, 그러니까 내가 원리금을 내 소득의 한 3분의 1 이상 안 내고도 살 수 있는 정도의 자본이 있을 때 도전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서울을 목표로 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제 생각은 개인적인 전망이지만 서울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가격 하락은 없을 거라고 보고요. 어쩌면 뭐 상승이 조금은 찾아올 것 같긴 한데 뭐 그 상승이 막 굉장히 막 집을 안 사서 막 불안할 정도의 상승은 아니지 않겠느냐. 여전히 그냥 강보합 상태 내지는 약간의 상승 정도이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는 거죠. 보험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네네. 적정한 보험료란 어느 정도고 또 뭐 꼭 들어야 되는 보험이나 아닌 보험 뭐 추천을 조금 해주신다면. 네네네. 보험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필요한 필수품인데 기본적으로 비용이기 때문에 따져볼 필요가 있고 우선순위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뭐 흔하게 제가 자주 드는 비유가 자동차 타실 때 안전벨트 매시냐 그럼 맨다. 근데 안전벨트는 매는데 헬멧이나 프로텍터나 마우스피스 같은 거 하시냐 그럼 안 하시잖아요. 그럼 그 얘기는 그럼 뭐 마우스피스, 프로텍터, 헬멧이 도움이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하면 사고 났을 때 당연히 도움이 되죠. 근데 안 하잖아요. 근데 그건 왜 안 하느냐? 과잉이기 때문에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있어서 나쁠 건 없지만 분명한 기준이 필요한데 주로 소득이 낮은 분들이 이런 거를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안타까운 게 제가 지금 하는 예능에도 이제 여러 의뢰자 분들이 나오시는데 소득이 낮을수록 보험 비율이 높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경제적 개념이 좀 약한 거야. 그리고 뭔가 이렇게 무슨 공포와 불안만 있으면 이 보험을 드는 거지. 근데 이거는 절대 잘못된 거고요. 제가 봤을 때는 자기 월소득의 3에서 5%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건 말 그대로 진짜 비용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보험들은 대부분 어때요? 보험료를 받고 그 보험료의 일부를 나중에 돌려주겠다. 이렇게 하는 보험이다 보니까 그 안에 저축의 요소가 조금 들어있는 거예요. 완전히 순수 보장형 보험이면 그냥 3%만 내도 되는데 아 이거 나중에 돌려준다니까요. 저축도 된다니까요. 이러면서 막 보험료가 자꾸 불어나는 거야. 그게 이제 저축의 효과가 과연 있을 거냐. 여러분 막 10년 20년 안보험을 냈는데 나중에 막 20년 30년 후에 막 찾아서 해약하고 막 1,500, 2,000 나온다. 그러면 그게 여러분들한테 뭐 가정경제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뭐 20년 30년 후에 1,000, 2,000, 3,000이 지금 1,000, 2,000, 3,000하고도 다르겠지만 설사 인플레이션 감안하고 뭐 한 1,000만 원 됐다 1,500만 원 그게 무슨 저축 효과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집을 사고 노후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봤을 땐 순수 보장형으로 하셔서 되도록이면 보험료를 낮추고 전문적으로 하세요. 저축은 은행에, 투자는 증권회사에, 보험은 보험회사 이렇게 제발 하세요. 보험 들면서 거기다 저축을 왜 해요? 종신보험 같은 걸 막 저축성으로 들고 그러시는데 아니 종신보험은 종신보험이지 저축성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마치 에어컨 사려고 하는 사람한테 냉장고를 판 거예요. 아 에어컨이 사겠다는데 왜 냉장고를 팔아? 아 냉장고도 문 열어놓으면 시원하다. 아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거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보험료가 커지는 거예요. 분리를 좀 하시고 제가 말씀드렸죠. 3에서 5%. 그러니까 그냥 뭐 무조건 많이 들어놓으면 좋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비용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제 말을 듣고 3에서 5% 이내로 줄이시고 되도록이면 순수 보장형으로 하셔라. 평균 수명이 이제 늘어나면서 노후 준비하려는 분들 많은데 한 어느 정도 때부터 노후를 좀 준비하고 얼마 정도가 있어야 적정할지. 사실 노후 준비는 뭐 젊었을 때부터 하면 좋죠. 근데 이제 하면 좋은데 이걸 누가 하겠습니까? 저도 뭐 젊었을 때 그런 생각은 안 했던 것 같은데 요즘 여러분은 아시겠지만 중학교 사회책에 생애주기별 자산관리라는 게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 다 공부했는데 기억 하나도 안 나죠. 왜냐면 국영수는 계속해서 중요하다고 반복을 했는데 그거는 그냥 사회선생님이 그냥 쓱 스치고 지나간 거야. 그러니까 그 생애 주기별 자산 관리라는 게 뭐냐? 유년기, 청소년기에는 어차피 버는 돈보다 쓰는 돈이 많다. 버는 돈이 없으니까 그냥 부모님의 도움으로 그냥 살아가는 거다. 그 다음에 이제 청년기에서 장년기 그땐 돈을 버니까 요때가 유일하게 소비보다 소득이 높다. 근데 노년기가 되면 일을 못하니까 당연히 버는 건 없고 소비만 있으니까 소비가 크다. 처음에 소득보다 소비가 큰 거는 부모님이 해결해 주는데 나중에 60, 70, 80 넘어서 생기는 노년기는 어떡할래? 야, 그러니까 유일하게 청년기와 장년기 때가 소비보다 소득이 높으니까 그걸 가지고 준비해라. 이게 그 내용이에요. 그렇게 다 배웠잖아. 근데 배웠는데 그걸 까먹고 지금 버는 거보다 더 쓰고 심지어는 막 카드까지 땡겨서 더 쓰는 거야. 뭐 어떡하라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노후 준비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사실. 근데 그거 하기 싫으면 자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돼. 내가 버는 돈을 그냥 족족 내가 다 써버린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미래를 위해서 지금 이 정도는 진짜 아까 멘토님이 정해주셨던 대로 그 비율만큼은 내가 쓰지 말고 미래를 위해서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이라고 생각하고 갚자. 이렇게 하는 분은 뭐 60, 70에 은퇴하면 되는 거야. 근데 그걸 못하고 지금 돈을 다 써. 그러면 그분은 다 쓰려면 이거라도 해야 돼요. 그러면 60에 정년 끝나고 70, 80까지 일할 수 있는 자기 개발을 하시든가 뭔가 내가 유튜브로 성공을 하겠다든지 아니면 무슨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이지만 이걸 발전시켜가지고 내가 돈은 많이 못 벌어도 어쨌든 사회활동을 연장을 하겠다. 뭐 이런 노력을 한다.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근데 그것도 안 하고 돈도 안 모으고 그럼 어떻게 해? 세금 타서 쓰시려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국가가 책임져라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거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개념은 언제부터 노후 준비를 해야 되냐? 당연히 지금부터 해야 되는데 가장 좋은 노후 준비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사회활동이 연장되기 위한 훈련과 노력과 자기 개발이 있느냐. 그 다음에 최소한 여러분들이 지금의 나가 아닌 미래의 나를 위해서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으로 뭔가 갚고 있느냐. 뭐 이 두 가지가 되면 다 좋은 거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모아야 되냐라고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아까 그 말씀드렸죠. 1인 가구의 최저 생계비가 133만 원, 2024년 기준입니다. 1,604만 원이 필요하다. 물론 뭐 1,604만 원으로 막 풍족하게 산다는 게 아니라 일단 최소한 생활할 수 있는 게 1,604만 원이에요. 그러면 25세에 있는 사람이 60세 정년을 했을 때 지금 화폐 가치로 1,604만 원이 죽을 때까지 나오려면 지금 4% 적금 이자율로 얼마 정도 저축하면은 그 돈이 일 안 해도 나올 수 있냐? 제가 계산해 왔거든요. 계산을 딱 해봤더니 133만 원 저축하면 돼요. 이게 뭐냐면 4% 이자율로 인플레이션 2% 감안해가지고 60세 이후에 25세의 청년이 60세에도 지금 화폐 가치로 1,604만 원이 매년 일 안 해도 나오게 하려면 지금 133만 원 저축하면 된다. 133만 원을 쓸 사람이 노후에 계속 그 정도 쓰려면 133만 원을 저축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나 저러나 어쨌든 133만 원 정도는 나중에 노후 준비든 내 집 마련이든 지금의 나가 아닌 미래의 나를 위해서 세이브해야 된다라는 것은 너무나 명확한 사실이다. 근데 월세 내고 나면 뭐 하고 나면 도저히 뭐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안 입고 안 써도 133만 원이 안 남아요. 뭐 이러는 분들이 있거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N잡이 있잖아요. N잡을 해야 되는데 희한하게도 N잡은 소득 높은 사람만 해. 나 진짜 요즘 깜짝 놀라는 게 맞나? 와 N잡을 하는데 연봉이 괜찮아. 근데 딱 보면 N잡을 안 하는데 연봉이 상당히 낮네. 근데 N잡 안 해요. 그래서 왜 안 하느냐? 요즘 N잡들 많이 하던데 왜 안 하냐 그랬더니 소득이 낮은 분은 일단 힘든 거야. 소득 낮은 거 자체가 힘든 거예요. 소득 낮은데 8시간 일하고 온 게 너무 피곤한 거야. 그러니까 갔다 와서 집에서 주로 나를 보상을 해야 돼. 나는 보상받아. 나 오늘 너무 힘들어. 보상해야 돼. 엽떡을 시키든지 마라탕을 시키든지 이렇게 나를 자꾸 보상을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뭐 힘드니까 피곤하니까 N잡을 안 하는 거죠. 멘토님 오시기 전에 저희가 구독자분들한테 네. 고민을 받아왔어요. 예, 좋습니다. 그 구독자 고민 상담 첫 번째 사연이 월급의 75%를 적금에 들고 계셔서 돈을 와. 잘 모으고 있다고 생각을 와. 했는데 나머지 25%를 생각보다
조금 과소비를 한다거나 이런 25%를 쓰는데 왜 과소비지? 나머지 20% 굳이 안 해도 쓰지 되는 않아도 곳에 되는데 쓰는 거죠. 쓰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네. 제가 봤을 때 너무 훌륭한 분이신데 월급의 75%를 만약에 25%도 안 쓰고 다 저축할 수 있었으나 난 쓰고 있는 내가 걱정된다라고 한다면 이분은 정말 엄청난 하이엔드 소금쟁인데 예, 문제는 25%를 안 쓰면 그 저축 75%를 유지하지 못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현타가 오거든요. 현타가.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에베레스트 정상에 올라갈 정도의 막 전 세계 사람들이 박수 쳐줄 일이라 그러면은 내가 진짜 중간에 안 쉬고 진짜 올라가겠는데 뭐 이렇게 갖고 돈을 뭐 1억 2억 모았다고 누가 무슨 신문에 나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모든 게 다 밸런스 게임이야. 그러니까 현재 나한테 보상을 할 거냐 미래의 나를 준비할 거냐라고 한다면 둘 다 해야죠. 너무 지금의 나만 편애하니까 문제가 되니까 제가 좀 제발 미래의 여러분한테도 좀 투자를 해라. 왜냐하면 미래의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보다 좀 늙었어요. 능력도 없어. 그리고 나이 먹어갖고 저기 힘도 없고. 그러니까 그 미래의 여러분한테 좀 투자를 하라는 거지. 그분만 챙기고 또 지금의 나를 확대하면 안 되는 거지. 이거는 이렇게 되면은 제가 봤을 땐 벌어서 다 저축하고 아무것도 안 한다 그러면 이거는 현재 나를 학대하는 거예요. 이건 안 됩니다. 자, 25%라도 정말 지금 쓰셔야 된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아이 2명이 초등학교 저학년, 고학년 이렇게 한 명씩 있는데 학원을 보내자니 아무래도 돈이 너무 많이 든다. 그러면 소득 대비 얼마 정도를 교육비에 쓰면 괜찮을까요? 이제 고민이 있으셔서 보내긴 했는데 이거는 뭐 제가 얘기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제가 얘기한다고 제 얘기대로 안 돼.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알아서 하셔야 돼. 우리 시청하시는 분. 왜냐? 이 세상의 교육 문제를 누가 얘기를 합니까? 내가 얘기했는데 맞아 그래 놓고 안 되거든요. 저도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말로는 이렇게 그냥 해가지고 말이야 이렇게 하는데 딱 애가 뭐 가고 싶어요. 뭐 공부를 잘하잖아요. 욕심이 납니다. 보내요. 못하잖아. 끌어올리려고 또 그러니까 이거는 뭐 진짜 뭐 잘하나 못하나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인 거라서 다만 조언을 드리자면 아이한테 지원은 하세요. 하고 싶으시면 뭐 하기 싫은데 하라는 뜻은 아니고 근데 다만 아이하고 대화를 좀 하셔서 아이가 막 죽어도 하기 싫은 걸 시키진 마시고요. 왜냐하면 학원 보내는 게 여러분들 착각하시는 게 학원 딱 가 있는 시간이 마음이 평화거든 엄마가. 맞아. 얘가 지금 학원 가 있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아. 앉아서 공부할 생각에 그냥 우리 애는 지금 나는 이렇게 좀 약간 육아로부터 벗어나서 애가 지금 학원 가 있으니까 기분이 좋잖아. 그러나 지금 학원 가서 공부를 하는 건지 아니면 학원비에 전기료 수도세를 지금 내주고 있는 건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선생님이 막 못 풀고 있는 거 이렇게 본다고 걔가 공부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학원을 보내지 말라는 건 아닌데 너무 맹신하진 마시고요. 다만 상의를 하셔라. 그리고 장학증서를 쓰세요. 그래서 야 엄마 아빠가 너가 원하는 공부를 언제까지 어느 정도는 해주겠다. 그게 장학금이잖아요. 대신에 너도 지켜야 될 조건이 있다. 상호간에 해서 장학증서를 딱 만드는 거야. 그래야 이제 아이는 장학생이 되는 거예요. 다 어디 가서 나 장학금 타는 사람이야. 누가 주는 건데 뭐 알려고 하지 마라. 어쨌든 난 장학금을 타는 거야. 그럼 어떤 그런 느낌이 있어야 본인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이게 무한한 지원이 아니구나라는 걸 알죠. 그냥 뭐 엄마 아빠니까 그냥 영원히 그냥 끝까지 뭐 오수 육수를 해도 계속 대주겠다. 그런 건 없잖아요. 요걸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올해 말 전세 만기를 앞두고 계신 분인데 대출을 이제 받아야 되는데 적정한 대출 비율은 어느 정도? 대출 받아서 전세로 또 집을 살 분이에요. 집을 살려고 하는 거예요? 네, 집을 사야 할지 고민. 그건 이제 그때 가서 또 결정을 하시긴 해야 되는데 요즘 같이 뭐 금융 환경이나 자산 시장의 변화가 극심한 상황에서는 올해 말을 뭐 지금 어때라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데 제가 봤을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출이라는 건 여러분들의 소득의 30%안 넘는 범위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이 뭐 월급 400인데 100만 원 이상은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막 이렇게 내는 건 좀 무리가 있으니까 그 범위 내에서 정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니까 우리가 집을 산다는 개념이 아무리 실수요자라고 주장을 하셔도 머릿속에 투자 생각이 있는 거예요. 왜냐면 5억짜리 집인데 전세가 3억이야. 그럼 3억 전세 사시면 돼. 근데 왜 굳이 2억을 보태서 집을 사시려고 하냐? 실수요자예요 라고 말하지만 그 2억을 은행에 넣어서 정기예금 이자율 보다는 내가 2억 더 투자해서 집을 갖고 눌러 앉아 있으면
정기예금 이자보단 더 나오지 않겠냐라는 마음이 있으니까 집을 사는 거예요. 재산세 물어가면서. 그러니까 당연히 그 비용인 대출이자는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때 가면 상황은 좀 바뀔 수 있지만 지금 같으면 30% 이상 넘지 않도록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작은 지출은 신중하게 소비하는데 뭐 자동차나 여행 이렇게 큰 지출은 합리화하면서 지출을 하게 됩니다. 숫자 단위가 커서 그런지 감이 없는데 따끔하게 혼 좀 내주세요. 저는 따끔하기보다 제가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자잘한 돈을 잘 쓰고 큰 돈 쓰는 걸 무서워하는 스타일이 있고 그러니까 자잘한 거는 막 진짜 아껴. 저는 다이소 가서 여태까지 물건 한 번도 안 사봤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어디 와 진짜 안 사. 그러니까 왜 뭐가 필요했어? 아무리 싸도 안 사요 저는. 그래서 저는 그냥 어딜 가나 다 100% 할인을 받아. 안 사니까. 뭐 반값 할인 50%다 그러면 안 사면 100%잖아. 나는 항상 100% 할인을 받고 사는 거야. 그런데 뭔가 이렇게 좋은 거 이렇게 일 때는 조금 좋은 걸 사요. 뭐 예를 뭐 가전제품 산다 그러면 너무 그 엔트리 모델 그 보급형 말고보단 조금 더 한 걸 산다. 왜냐면 내구성이 있어야 되니까. 아마 이분도 그런 스타일이라서 얘기한 거라면은 뭐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 막 큰 돈을 펑펑 쓰고 작은 거는 그 펑펑 쓴 거에 대한 죄책감으로 안 쓴다? 그러면 문제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막 큰 돈을 막 질러놓고 아우 나 돈 많이 썼으니까 그런 거 1,000원짜리 안 사, 2,000원짜리 이런 거라면은 좀 고민인데 어떻게 보면은 자잘한 소비를 조금 하세요. 그 아이들 5,000원, 10,000원 주면은 그 아이들 초등학교 한 저학년 아이들은 뭐 하는 줄 아십니까? 5,000원, 10,000원 주면 그 아이들 뭐 할 것 같아요, 그걸로? 탕후루 먹든지 뽑기 합니다, 뽑기. 이 뽑기가 뭐냐면 500원인가 1,000원인가 넣으면 이렇게 뭐 하면 나와. 예쁜 쓰레기가 나와요. 뭐 보면 이상한 거 나. 그걸 왜 하니? 그랬는데 아이들이 언박싱이 재밌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어려서부터 언박싱 중독이 되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이러다가 나중에 돈 벌면 이걸 이제 택배로 시키는 거예요. 그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쇼핑을 즐기는 거라기보다는 사는 과정을 즐기는 거죠. 와서 배달이 오고 기대감에 뜯어보고 뭐 다시 반품하고 뭐 이런 과정을 즐기는 거야. 예, 그러니까 요 분은 너무 그런 뽑기를 안 하는 거야. 너무 택배 이런 짜잘한 거 안 사는 거야. 오히려 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택배 적당히 좀 시켜보시고 그 다음에 자잘한 거 다이소 가서 시원하게 10,000원 정도 쓰고 오세요. 그렇게 하시면은 조금 그런 느낌이 반감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뭔가 이렇게 사면서 느끼는 기쁨도 있고 많이 샀는데 나 너무 영수증 많은데 그러면 오히려 큰 물건을 좀 요번엔 좀 그냥 넘어가자.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직업이 영업 쪽이라 각종 경조사 연락을 자주 받습니다. 한 달에 평균 3-4건 정도 받고 많게는 7건, 8건도 받는데 건당 이제 10만 원씩 부족은 지출만으로도 허리가 휠 지경이다. 현명한 대처법이 있을까요? 이렇게 이분이 영업 쪽이라고 그랬잖아요. 영업 쪽이면 이거 회사에서 좀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 그냥 순수 자기 개인 영업이다.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정말 아까운 게 경조사예요. 그러니까 물론 너무너무 친하고 축하해주고 싶은 친구는 안 아까운데 애매한 관계, 아까운 건 사실이에요. 그럼 이제 아깝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 첫 번째는 못 돌려받을 거라는 생각 때문이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게 돈 액수라는 것 자체가 사실 최근엔 또 인플레이션이 됐잖아. 5만 원 하기가 좀 애매하긴 해요, 요즘. 어마어마하게 진짜 살짝 본 사이다 그러면 5만 원 하겠는데 그래도 좀 이렇게 본 사람은 5만 원 하기가 좀 눈치가 보이고 하지 마라, 아껴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분야잖아요, 이것도.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해답을 드리고 싶냐? 이 세상에 가장 어리석은 게 되돌릴 수 없는 걸로 마음을 끓이는 거예요. 뭐 어차피 나갈 거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자, 여러분 지금부터 잘 생각해 보세요. 1년에 한 10만 원 정도를 축의금이나 부주금을 해야 될 일이 한 15건 정도 생겼어. 한 달에 한 1점 몇 건 정도 생기죠. 150만 원. 아까워.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아깝다는 거는 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심리적 회계에다가 비용에다가 쓴 거야. 차변에 쓴 거야. 그러니까 아까운 거야. 이제부터 회계 처리를 달리 하시고 저축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왜냐면 나가는 순간 아이고 이번 달도 내가 저 비정기 저축 또 10만 원 했네. 이렇게 생각. 왜냐하면 이게 왜 비정기 저축이냐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결혼해서 애 낳으면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머릿속에 지금 결혼하고 애 낳을 생각이 없으니까 아까워 속 쓰린 거야. 결혼하고 애 낳자 이러면 다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언젠가는 돌려받을 수 있다. 내가 만약에 결혼 안 하면 비혼을 선언하더라도 받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결국 우리가 매달 정기적금처럼 자동이체로 빠지는 정기저축도 있지만 미정기저축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달에 경조사 발생, 아이고 자 그럼 10만 원 또 오늘 이번 달에 저축.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하면 마음이라도 편하잖아. 그거를 아까워 이러고 하면은 괜히 정신 건강에 해로울 수밖에 없다. 주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1,000만 원 투자했다 500이 됐어. 계속 마음속에 뭐 주식 얘기만 나오면 내 돈 500, 내 돈 500 안 돌아오잖아요. 그럴 바에는 자산 재평가를 하세요. 나는 원래 500이야. 이렇게 딱 자산을 재평가하면 그 다음부터 100만 원만 올라도 갑자기 플러스 된 것 같은 느낌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정신 건강을 위해서 지금부터 경조사를 들었는데 못 들은 척 할 수도 없고 받았는데 못 받은 척 할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회계 처리를 좀 달리하고 마음 편하게 저축이라고 생각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처음으로 차를 사려고 하는 30대입니다. 연봉이 4천 정도 되는데 외제차를 사고 싶은 유혹이 자꾸 드네요. 제 연봉 정도면 어떤 차를 사는 게 맞나요? 4천이면은 아마 이게 세전으로 얘기하신 걸 테니까 실제 소득은 280, 90일 것 같고 300 뭐 많아도 300은 안 될 것 같은데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월 소득 400만 원 이하. 근데 이분이 지금 어디 사시는지가 안 나왔잖아요. 만약에 이분이 광역시나 수도권 서울에 산다 그러면 절대 사시면 안 돼요. 사는 순간 뭐 외제차는 눈앞에 보이는데 이분 미래가 안 보일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안 돼. 근데 만약에 이분이 있는 곳이 읍면, 동, 무슨 군 뭐 이런 지역이다. 차가 꼭 그러면 차가 꼭 필요하다. 그러면 뭐 300만 원이라 하더라도 차는 사야 되겠죠. 근데 처음에 첫 차를 살 때는 used car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자꾸 중고차하고 막 무시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중고차라 그러면 중고라는 것 자체가 이게 뭐 낡았다 이런 얘기인데 외국에서 올드카라는 말을 안 해요. 외국 사람들은 used카라 그러지 올드카라고 안 합니다. 사용하던 차가 훨씬 사용감도 좋고 잘 나가고 검증이 된 차예요. 처음에는 중고차로 좀 해보시기를 좀 바라고 주거비가 절약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동기들은 다 서울 가고 월세 한 50만 원 내고 있는데 나는 안 내네? 그러면 그 50만 원 땡겨가지고 산다면은 뭐 거기까지는 인정. 근데 아마 이분이 지금 보냈는데 광역시 이상 수도권에 있다라고 한다면 이분은 외제차를 딱 뽑는 순간 친구들의 반응을 한번 생각을 해봐라. 그럼 친구들이 뭐라고 그러겠냐? 딱 그걸 딱 타고 나타나면 막 놀라면서 와, 뭐 간지난다, 뭐 스웩하다, 뭐 또 있어요. 또 뭐 칭찬하는 거. 너무 멋있다, 뭐 이런 얘기를 만약에 친구들이 해줄지 어쩔지를 한번 생각을 어떨 것 같습니까? 이 친구들이 막. 앞에선 칭찬을 하고 뒤에 가서는 바로 그겁니다. 제가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앞에서는 당연히 칭찬하죠. 너무 멋있다. 끝내준다. 이렇게 얘기하는 뒤에선 다 욕합니다. 그걸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외제차라는 거는 누가 봐도 야 너는 탈만하다 라고 할 때 타야지 딱 봤을 때 오 그래 너 멋있다 라고 해놓고 뒤에서 아이고 정신이 없네 이러면 그 소리를 할 친구들의 소리를 한번 계속 귓가에 떠올려 보세요. 그러고도 사고 싶으세요? 그러면 그냥 사세요. 아마 아무것도 못하게 될 겁니다 앞으로. 그러니까 그건 좀 자제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1억을 모은 이후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1억을 모은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제가 연초에도 나와서 그 얘기 했던 것 같은데 1억 모으고 나서 뭐 할 거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그 묻는 사람에게 다시 물어보고 싶어요. 1억 모으고 물어보는 거냐? 그러면 대부분 아직은 안 모았는데 미리 알아놓으면 안 되는 건가요? 안 됩니다. 모으고 나서 생각해도 늦지 않는다. 왜냐? 모으는 동안에 깨닫게 된다. 근데 예를 들을 수 있죠. 1억을 모았더니 1억을 모으기 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아이디어가 떠올라. 그 친구랑 결혼하자 그럴까? 그 다음에 청약을 한번 넣어볼까? 아니면 창업을 해볼까? 뭐 투자를 해볼까? 뭐 무수히 많은 상상이 생기게 된다. 근데 모으기도 전에 1억 모으면 그 다음에 아직은 안 모았는데 모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라고 물어본다는 얘기는 내가 그거 들어보고 좀 괜찮으면 모으고 아니면 안 모으고 이 얘기는 뭐예요? 여우의 심포도랑 똑같은 얘기예요. 어차피 내가 저거는 못 먹는 건데 저 분명히 쉴 거야. 뭐 1억 모은다고 뭐가 뾰족한 수가 있겠어? 이게 10억, 100억도 아닌데? 그런 생각을 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경제적인 성장이 전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일단 모아라. 모으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상상하지 못할 만한 어떤 일들이 펼쳐진다. 1억 모았는데 1억 모은 사람이 물어봤다. 1억 모았는데 뭐 별로 그런 일 안 생기던데. 그럼 1억 5천을 모으세요. 아직 때가 안 된 거지. 조금 더 자본을 모으면서 기다리시면 아마 영감이 여러분들을 찾아갈 것이다. 라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1억 모은 사람의 100%가 단박에 10억 되지는 않지만 1억을 단박에 10억을 만든 사람의 거의 모든 사람은 1억부터 모았다는 사실. 요거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 질문 드려볼게요. 가장 돈으로 혼쭐 내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어떤 부류의 사람이고 어떤 말을 해주고 싶으신지. 번 돈을 다 쓴다. 나 혼나야 돼요. 라고 뭐 나 좀 혼내주세요. 좀 나도 조금 이제 저축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분들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건 양호하고 제가 봤을 때는 번 거보다 돈을 더 쓰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리볼빙을 한다든지 카드 할부, 현금 서비스, 돌려막기 뭐 이런 걸 하면서 근데 저는 이 생각이 들어요. 인간과 동물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현재를 살아간다는 건 똑같아. 동물도 오늘 살죠. 열심히 지금 나가보세요. 비둘기도 열심히 지금 먹이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을 살고 여러분도 지금 나가서 그냥 하루에 열심히 일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동물은 그냥 오늘만 살아요. 그러나 인간은 내일을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내가 오늘 내일은 전혀 생각 안 하고 내가 번 거보다 더 쓴다. 그럼 이거는 내가 진짜 인간인지 동물인지를 잠깐 물론 인간도 동물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깜짝 놀란 게 동물 중에서 이의를 제기한 동물들이 있어요. 뭔 소리냐. 동물도 미래를 위해 저축하는 동물이 있습니다. 뭐냐 봤더니 까마귀, 네. 그 다음에 앵무새, 청설모 먹이를 저장을 해. 아니 오늘 다 먹어버릴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다 저장. 난 그걸 보고 깜짝 놀란 게 동물도 저축을 하는 거예요. 동물도 저축을 해요, 여러분. 근데 내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네. 네, 오늘 멘토님 모시고요. 절약과 저축에 대한 좋은 인사이트 많이 배워봤습니다. 멘토님 오늘 말씀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